자, 오늘 일본의 근대국가하고 우리 조선의 근대화를 배울 건데요. 일본의 근대화는 메이지 유신 시험에 나옵니다. 조선의 근대화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중2들이 교재가 개편되면서 세계사를 쫙 연결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제 곧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조선은 어차피 역사에서 중복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빼시는 분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다른 건 좀 모르겠고 핵심만 하나 잡아가자 하는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는 꼭 메이지 유신 기억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약간 좀 영상이 좀 띄엄띄엄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다시 기말을 향해서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본은 누구한테 개항을 당하냐 하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당합니다. 자,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페리 제독의 함대가 일본에게 개항을 강요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조금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운요 사건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모른다면 몰라도 돼. 모르는 게 정상이야. 알았지? 아는 친구는 똑똑한 친구. 자, 일단 이 운요 사건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평양 앞바다에다가 운요라고 한 배를 큰 상선을 띄웠어. 근데 그거는 군함이 아니라 상선, 물건을 파는 배를 띄운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 놈들이 또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갑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배를 공격을 했고 그 배를 공격하니까 일본 애들 갑자기 기다렸다는지 나타나서 우리는 너네를 공격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건 물건 파는 배인데 어쩌지? 돈 줘, 물어내, 이 배값 물어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된 거거든. 그게 바로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거야. 미국도 이 배를 갖다가 일본에게 띄워놓고는 일본에게 통상조약을 강요한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미일 화친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었고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대국과 또 개항을 당하는 사람이 조약을 맺으면 무조건 그건 불평등 조약이야. 평등한 조약이 될 수가 없어. 왜냐? 갑과 을의 관계니까. 그지? 역시나 미일 수호 통상조약 또한 불평등 조약이야. 내용은 우리가 당했던 거랑 똑같아. 강화도 조약처럼 치외법권이 인정되었을 거고 그다음 항구를 개항했을 거고. 그지? 그런 어떤 불평등한 조약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하지만 한번 우리는 또 보고 가자. 자, 미일수호 통상조약은 어땠다? 역시나 치외복권이 있었고 항구를 개항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나온다. 그지? 이거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다 우리가 개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약들은 대부분 불평등한 조약이다. 자, 그러면 메이지 유신으로 한번 가보자. 자, 메이지 정부가 이제 수립된다.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문을 열고 난 이후에 기존의 정부의 이름이 막부야. 막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았지? 기존의 정권의 이름이 막부인 거야. 그래서 이런 막부 정권에 대한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악화적 부분도 백성들의 어떤 불만이 있었대. 그래서 결국은 일부 지방의 하급 무사들, 즉 칼 쓰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막부 정권을 파괴하고 메이지 정부라고 하는 것을 수립했다라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자, 미국이 문을 열어라고 개항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불평등하게 맺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지방의 하급 무사들이 난을 일으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정권이었던 막부는 붕괴되고 메이지 정권이 새롭게 들어섰다. 자, 그래서 새롭게 들어선 이 메이지 정권에서 했던 것 자체가 메이지 유신이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을 보면 서양의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쯤 오면 또 이제 통밥이 나와야 돼. 근대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 정치는 무조건 뭐였어? 입헌 군주제. 왕이 원래 존재했던 것이 근대 중세사회였다면 이 왕을 부수고 등장하는 것은 법이야. 그래서 근대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지? 입헌 군주제였지. 그치? 자, 그래서 일본도 역시나 근대 국가로 가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로 간다. 자, 성공한다. 자, 지금 보면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수립됐다라고 나오지, 그지? 그래서 강력한 천황이 등장해서 입헌 군주제를 수립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되는데 사실상 경제다, 기타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보통 일본의 내용 그렇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거든.
자,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조금 개편되면서 양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보고만 가자. 자,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수립되었고 서양식 교육제도 가지고 오고 뭐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이와쿠라 사절단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외국에다가 우리가 이제 너네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우리 맺었으니까 조금 더 개선시켜 보는 방안을 한번 찾아와라 하고 이제 외국 유학단을 보냈다는 거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으로 일본의 어떤 자제들을 이렇게 유학단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헌군주제로 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일본에서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서양식 의회제도를 도입해서 입헌군주제를 우리가 수립한다. 자, 그게 메이지 유신이다. 자, 이때 성공한다.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하는 게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인데 유일하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야. 그치?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실제적으로 중국이 훨씬 더 큰 대국이었지만 중국은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거지. 자, 그래서 중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지만 제도적인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 그지?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어떤 개항에 힘입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입헌군주제까지 우리가 밟아나갈 수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개항을 요구했는지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는 식민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를 짓밟고 우리의 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다른 어떤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미국 자체도 이미 영국의 식민지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력하게 식민지 정책을 하던 나라는 아니었어. 식민지 정책을 하는 유럽 국가의 틈바구니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신흥공업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개항을 당한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좀 더 근대적인 문물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발전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뛰어든 게 제국주의야. 지도 당했거든. 지 당한 거를 갖다가 지도 이제 눈 뜨니까 아까 일본이 이와쿠라 사찰단 같은 거 보냈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식민지를 만들자.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모든 걸 어떻게 가지고 오자. 자, 그렇게 해서 제국주의에 뛰어들게 된다. 자, 일본이 국력이 성장하면서 타이완, 오키나와 현에 설치했다,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식민지 정책에 뛰어들게 되고, 그 피해를 본 것이 이제 조선이 되겠다. 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차피 역사에 가면 또 이 부분이 중복적으로 나와요. 그땐 중요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모두 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물리친 전쟁이야. 자,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누가 조선을 가질 건가 싸웠어. 일본이 이겼어. 어떻게 일본이 이겼냐 하면 영국이 도와줘. 이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에 대한 어떤 우위권을 인정받는다. 그 다음 이제 러시아가 또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거든. 그때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우리가 명성황후다. 그지?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 역사를 할 때 좀 더 재밌고 자세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일본이 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러시아를 물리치면서 포츠모스 조약을 맺는데 이 포츠모스 조약으로 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다라는 걸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의 근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으로 가볼 건데요. 제가 조선은 빨랑빨랑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아까 쌤 운요우 사건 얘기했다. 그죠? 운요우라는 배를 띄워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나 국사할 때 중요하게 할 거야. 자,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 그지? 그래서 치외법권이고 우리나라에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여러 열강들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어야만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슬픈 어떤 급변하는 격동기가 시작되는 거지. 그때 우리도 근대화에 좀 성공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자, 어쨌든 개항 이후에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개항하고 난 이후에는 위정척사 운동이나 이모군란과 같은 여러 가지 개항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도 있었고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독립혁폐 등처럼 여러 가지 조선의 근대화에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다. 자, 이런 사건들은 특히 이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근대적 시민운동으로 볼 만한 운동은 동학농민운동. 우리가 그 정도 봐두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은 뭐였냐 하면 김옥군과 같은 좀 배운 사람들, 해외 유학을 갔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일본과 손을 잡고 근대화를 이루려고 했었어. 하지만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엔 정봉준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필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조금 국가를 개혁해보자 라고 하는 농민운동이었어. 하지만 1차, 2차에 이어서 1차는 성공적이었지만 2차는 일본에 의해서 다시 진압당한다. 갑오개혁도 마찬가지. 갑오개혁도 일본이 주도했던 개혁이 되겠다. 하지만 이제 실패하게 되고, 자, 독립협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독립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이라고 하는 이제 임금님이 대한제국이다,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지만 크게 그런 어떤 메리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 친일파들이 다 정권을 잡고 있었고 고종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고종이 혼자서 난 황제다라고 말해봐야 황제라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지. 하지만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어. 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다. 자, 그리고 나서 러일전쟁에서 아까 포츠모스 조약 나왔었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조선은 일본 땅이다 라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자,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맺고,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서 뭐 애국개몽운동이나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이 일어났다. 그지?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는 아마 학교에서도 뛰어넘은 학교들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약간 대략적인 진짜 개괄적인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이 여기서는 지금 핵심이니까 그 부분 유의 깊게 보고, 또 조선의 근대화나 개항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자세히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